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2020년 정말 많이 힘든 한 해였죠.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부디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박이음 작가님의 연애가 잘 풀리면 안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권태기 극복하기, 헤어진 연인 다시 만나는 법과 같은 갖가지 연애 기술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은 이런 정보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이 책에는 8년 연애 끝에 결혼하여 현재 달달한 신혼생활을 만끽 중인 저자의 리얼한 찐 연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넘나들며 현실 연애의 끝을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연애 기준을 세워보세요.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현재의 소중한 연인, 앞으로 만나게 될 귀한 인연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친구들의 조언과 떠도는 정보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 연애가 잘 풀리면 안 읽어도 좋은 책을 만나보세요. 이 책은 작가님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풀어놓고 있는데요. 마치 한 편의 연애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애 시작부터 연애 8년차, 그리고 결혼까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저는 연애의 시작과 연애 1년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화자가 여성이라 제가 느낌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연애 시작. 마주침. 우리의 온도 100도. 인연이라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고3 생활과 힘든 재수 생활까지 마치고 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3월이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1살 어린 동기들은 늘 바빴다. 남들은 동아리다, 조별 모임이다,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나 혼자 적응을 못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학생회 활동을 잠깐 했지만 크게 애착을 갖지 못했다. 2학년 생활도 무의미하게 끝나갈 무렵 갑자기 무언가에 끌리듯 드럼 연주를 해보고 싶었다. 어떤 계기나 이유도 없었다. 말 그대로 문득이었다. 설렘을 안고 학생회관으로 향했고 학교에 있는 2개의 밴드 동아리를 차례로 찾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동아리는 이미 드럼 연주자가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2번째 동아리를 가보니 신기하게도 드럼 연주자 자리만 공석이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동아리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아리에 가입한 것도 드럼을 선택한 것도 내 의지였기에 밴드 연습이 더 즐거웠다. 자연스레 동아리 방에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늦은 저녁, 여느 때처럼 이어폰을 꽂고 한창 연습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석탄으로 칠한 듯한 짙은 눈썹에 눈썹뼈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처음 보는 선배였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나에게 나오라는 손짓을 보냈다. 밖으로 나가니 새로운 드러머냐? 하고 물으며 자판기에서 꺼낸 음료 하나를 건넸다. 운명처럼 무언가에 끌려 찾아간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만났다. 선배와 후배, 그게 우리 사이의 첫 호칭이었다.
어쩌면 운명이란 건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났으니 말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동아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때의 생동감을 전하고자 남편이란 말 대신 연애할 당시 호칭이었던 남자친구로 바꿔 적었다. 자연스레 우리의 과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길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스치듯 이뤄진 남자친구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동아리방에서 마주쳤다.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정이 들었다. 한 번은 갑자기 남자친구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간 너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들이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선을 그었다. 이렇게 쓰다듬으면 선배가 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 착각하지 않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글거리지만 한편으로는 참 순수했구나 하고 느낀다. 남자친구는 날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며 또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해 갔다. 반말로 편하게 대화할 정도로 가까워졌을 무렵 도서관에서 남자친구한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단둘이 만날 생각에 기뻐했건만 밖으로 나가보니 다른 선배들도 함께 있었다. 실망한 마음에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일이 있다 하고 다시 들어와 버렸다. 씩씩거리며 앉아있는데 남자친구가 따라 들어왔다. 왜 그렇게 가버리냐? 전화는 왜 안 받냐? 잘 있는 거 봤으니 이제 가겠다 하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 며칠 후 학교 전공시험을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드림 카카오 72%. 몇 시간 뒤 도서관으로 드림 카카오를 사들고 온 남자친구가 말했다. 우리 사이가 모호하니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1일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 계속 웃음이 나왔다. 간지럽고 달콤한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당시 남자친구는 한 기업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밴드 연습이 없는 날에는 내가 남자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갔다. 반대로 연습이 있으면 남자친구가 학교 내 24시간 개방 도서관에서 나를 기다렸다. 연습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보면 남자친구는 항상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사랑스러웠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라도 내 얼굴을 보기 위한 남자친구의 노력이 느껴졌다. 우리는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누가 봐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라는 거 알 수 있을 만큼 한시도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커져가는 애틋함의 크기. 설레는 감정을 더 극대화했던 건 아무도 모르게 사귀는 데서 오는 긴장감이었다. 동아리에서는 한창 연습하는 활동 기수와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을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다.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서로 떨어져 앉았다. 모임이 끝나고는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몰래 다시 만났다. 캠퍼스 밖에서만 손을 잡았고 동아리 방에 들어갈 때면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 들어갔다. 이렇게 비밀 연애에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들키고 말았다. 결국 둘이 사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다. 동아리에서 동아리 홍보는 연습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참가하는 오리엔테이션, 즉 OT에서의 밴드 공연은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내가 속한 동아리 기수들도 2월 무렵
강원도에서 열리는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남자친구였다. 남자친구는 내가 1박 2일 동안 선배, 동기들도 모자라 수많은 신입생들과 밤새 같이 있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차를 끌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그것도 아빠 차를 빌려 타고 말이다. 남자친구의 방문을 반겨주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남자친구는 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내 손을 잡고 일어났고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졌다. 신입생 숙소를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하고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무작정 데려간다고 하니 다들 당황스러워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동기 한 명이 따라왔다. 꼭 가야 하냐 하고 말하며 분위기가 냉랭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의지는 확고했다. 숙소를 빠져나와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렸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이날 이후로 우리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은 동아리 사람들에게 늘 이슈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남의 시선과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둘만의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철없는 커플이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중요한 건 서로 같이 있는 시간들 뿐이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에도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남자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후드티와 목도리 그리고 모자를 건넸다. 커플로 똑같이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 모두 2개씩이었다. 평소 커플티라면 질색을 하던 남자친구였기에 더 감동적이었다. 비록 콘서트도 보고 밤새 놀자고 했던 계획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일로 일찍 귀가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두통을 호소했다. 감기 기운이 있냐며 걱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데 커플 모자를 벗으며 한마디 한다. 이 모자가 좀 작은데 계속 쓰고 있었더니 피가 안 통했어. 심각한 남자친구를 보며 나는 그 모습조차도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다. 아쉽게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했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웠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잔잔한 감동이 되었고 그런 감동들이 모여서 애정으로 변해갔다. 몇 달 후 남자친구의 생일이 되었다. 이번엔 내가 남자친구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남자친구 이벤트, 생일 선물, 100일 기념 등 연관 검색어를 눌러보며 2시간 동안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생일 기념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내 편 26번째 생일을 축하해 라는 14글자를 색지에 쓰고 하나씩 정성껏 오렸다. 투명 테이프를 앞뒤로 붙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 14명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 장소를 정했다. 직접 찾아가 편지지를 주면서 축하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준비한 14개의 글자 중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사진도 찍어왔다. 그렇게 모인 14장의 사진을 인화해서 축하 편지와 함께 앨범에 끼워 선물을 완성했다. 남자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 그렇게 우리는 말랑말랑한 사랑의 감정들로 함께하는 시간을 채워나갔다. 연애 1년차, 기대감, 우리의 온도 99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데? 연애 초반 우리는 누가 봐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뜨거운 연인이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기대가 큰 만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꼈고
곧 잦은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 온도는 1도가 떨어졌다. 싸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연락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나는 밴드 연습을 할 때면 연락을 잘 받지 못했다. 한 번은 휴대전화를 선반에 올려두고 연주하는데 알림이 계속 울렸다. 남자친구가 뭐해? 라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답이 없으니 연속으로 뭐하냐는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남자친구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연습 시작하면 연락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닥달하냐 하며 짜증을 냈다. 남자친구는 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고 우리는 늘 같은 문제로 싸웠다. 나는 우리가 연락 문제로 싸우는 건 항상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여겼다. 본인은 힘들게 일하는데 나는 즐겁게 연주하고 있으니 신통나서 방해하는 거라고 오해했다. 급기야 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냐 하며 화를 냈다. 남자친구는 업무를 하면서 마주하는 힘든 일들로 나에게 위로받고 싶어 했지만 헤아려 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는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그 문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남자친구의 회사로 향했다. 회사 정문에서 무작정 남자친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잠깐 밖으로 나온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안도감과 미안함으로 눈물 범벅이 되었다. 다음날 나는 동아리를 그만두었다. 우리가 성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나는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남자친구에게 좀 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남자친구는 연주하면서 행복해하는 날 보며 밴드 활동을 응원했을 것이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헤어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남자친구는 밴드 연습을 할 때마다 전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을 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이별을 택했다. 남자친구는 어쩌면 우리도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했던 것이다. 결국은 내가 동아리 탈퇴를 택했다. 늦게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양보라 여기는 마음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남자친구도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양보를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며 바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별 선언의 잘못된 예. 남자친구는 다소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다. 군입대를 앞두고 모아둔 돈으로 배낭여행을 준비했다. 그 무렵 나도 휴학을 했고 우리는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첫 해외여행을 남자친구와 함께 했기에 그 특별함은 배가 되었다. 12시간을 날아 부푼 마음으로 지구 반대편에 도착했다. 설렘을 안고 떠난 여행이었건만 우리는 여행지에서 크게 다퉜다. 남자친구에게는 낯선 여행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행여 길을 잃지는 않을까,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등 늘 경계태세였다. 이런 상태에서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빡빡하게 짠 여행 일정은 우리의 피곤함을 더 가중시켰다. 여행 4일차, 유명 조각가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아침이 되었다. 우리는 간단히 조식을 먹고 숙소를 나섰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관광지에 도착했다. 나는 여행지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생각에 남자친구를 계속 불렀다. 남자친구가 작품 감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사진은 그만 찍고 감상 좀 하지 하며 한마디 던졌다. 기분이 상한 나는 마음에도 없던 말을 내뱉어 버렸다. 나 오늘은 혼자 다니고 싶어. 투정을 부리는 나를 보며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남자친구는 흔쾌히 수락했다.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전시장 밖으로 나왔다. 나오자마자 덜컥 겁이 났다.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에서 길 찾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내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 돌아갔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다. 기억을 더듬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숙소로 향했다. 남자친구도 도착해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아무도 없었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숙소 앞을 서성이다 도로변까지 걸어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남자 2명이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 놀란 마음에 울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야 했다. 그 뒤로도 1시간쯤 흘렀을까? 숙소 방문이 열리고 남자친구가 양손 가득 빵을 사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서둘러 돌아온 게 억울했다. 밖에 나갔다가 외국인들이 따라온 일을 겪은 것도 서러웠다. 갑자기 화가 났다. 뭐 하는 거냐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런 내 모습에 남자친구는 같이 화를 냈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된 싸움은 급기야 헤어지자 하는 내 말로 끝이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화해시켰다. 머나먼 타국에서 헤어짐을 통보한 지 몇 시간 뒤 서로의 상한 감정을 미안하다는 말로 치유하며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내가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했을 때 정말로 떠날 준비를 했던 건 아니다. 남자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투덜거림을 헤어지자는 말로 대신한 것이다. 나의 이별 통보 속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를 잡아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남자친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택했던 이별 통보는 분명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습관처럼 또다시 말을 뱉어버렸다. 유럽 여행을 떠나기 몇 달 전에도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다. 동아리 연습을 끝내고 근처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날이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동아리방에 같이 있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 먼저 나온 건데 연락도 되지 않았다. 동아리방으로 다시 가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문자가 왔다. 이음아, 동아리방에서 나가는데 선배가 와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갑자기 나타난 선배의 말을 들어주느라 연락을 못했고 카페에도 오지 못한 것이다. 괘씸했다. 남자친구가 나보다 선배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카페에 도착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다. 우리 헤어져. 이음아, 나랑 한 약속도 못 지키고 그렇게 행동할 거면 그 사람들이랑 평생 놀아. 유치한 말을 내뱉으며 헤어짐을 통보했다. 화가 난 내 감정을 달래줄 방법을 찾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미안하다 하며 연신 사과를 했다. 기분이 풀리지 않아 남자친구를 더욱 쏟아붙였고 격해진 감정으로 카페를 나왔다. 남자친구가 계속 뒤따라왔다. 동아리 선배와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를 풀어주기 시작한 지 2시간쯤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알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남자친구가 떠난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자니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남자친구한테
내가 우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다니.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돌아왔다.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다고 해야 하나? 남자친구를 보니 또 화가 났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 후 계속 기다려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가란다고 진짜 가냐? 남자친구는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었고 우리는 다시 연애를 이어갔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이기를 바랐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껴질 땐 나 혼자 좋아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나를 얼마나 붙잡는지에 따라 사랑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여겼다.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라는 걸 증명하길 원했다. 우리 연애의 처음 시작은 성숙하지 못했다. 연애하면서 느끼는 서운한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분노로 표출했다. 그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움으로 인한 일방통행 연애. 잘 있어. 건강하게 갔다 올게. 곧 보자. 사랑한다.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들어가기 직전 수화기 너머로 건넨 마지막 말이다. 우리가 사귄 지 200일 되던 날 남자친구는 군대에 갔고 나는 곰신이 되었다. 하염없이 우는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아 입소 당일 훈련소에 같이 가지 않았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음아, 나 이제 훈련소 들어가.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사랑해. 애써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혹시 남자친구에 전화할까 싶어서 허겁지겁 달려갔다. 하지만 화면엔 오빠랑 200일이라는 일정 알림 멘트만 덩그라니 떠 있었다. 울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는 이미 사용 중지가 되었다.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영어 학원에 가기 위해서 옷을 챙겨 입었다. 학원에 가는 내내 남자친구가 생각났다. 결국 수업에 들어가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1시간 동안 내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아무 생각 없이 3일을 보냈을까?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나의 주요 일과는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쓴 편지를 붙이는 것이었다. 곰신 카페에 가입해서 나와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후기도 읽었다.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다. 훈련소에 가면 뭘 하는지, 언제 처음 훈련소 밖을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번호로 전화가 오는지를 꼼꼼히 챙겼다. 마치 공부하듯이 모두 적었다. 카페 글에서 봤던 훈련소에서 전화 오는 시간이 되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침내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입대 후 가족들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수료식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수료식이 열렸다. 남자친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삶아 먹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맛이 없었던 탓인지 도시락을 싸간 나의 정성과 무관하게 상당한 양이 남았다. 남은 음식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고 집에 가는 길에 결국 울음이 터졌다. 남자친구를 향한 그리움에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예민해졌다.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며
한마디로 연애 바보가 되어갔다. 전과 다른 나를 보는 남자친구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의 권태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